또 이 꿈인가? 한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썩 나가. 어둠 속에서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침실 옆 서재로 들어간 진우는 책상 서랍 깊숙이 감춰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혼 시절 소박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던 자신의 모습,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그토록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그 눈빛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장님, 또 주무시지 못하셨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한 비서차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사장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집중하지 못하고 회의 중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지만 마음속 쓴맛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사업, 쌓아올린 명예,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박복자 여사는 아들의 사무실 소파에 당당하게 앉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로 가득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마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어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박 여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프로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재벌가 영예이거나 정치인의 딸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명문가의 자제이겠지요. 대성그룹 회장님 따님이시다. 스탠퍼드 MBA 출신의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야. 우리 회사와 손잡으면 동남아 시장 진출이 훨씬 수월해진다. 박 여사는 마치 사업 제안서를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전략이었고 배우자는 협력사였습니다. 사랑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그녀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불면증과 만성 두통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이미 끝난 인연에 매달리니까 그런 병이 생기는 거야. 박 여사는 10년 전 그날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품행이 단정치 못한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보낸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는 여전히 무력한 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 봉투를 아들 앞으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신라 호텔 중식당에서 만남이 잡혀 있다. 늦지 마라. 그녀가 사무실 문을 나서자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 감춰둔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한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VIP 진료실에서 주치의 강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의 최근 검사 결과지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MRI 영상, 혈액 검사 수치, 심전도 그래프, 수치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 교수는 안경을 벗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우 같은 케이스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면증, 만성 두통, 소화불량, 이 모든 증상들은 강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시민성 증상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 교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최소 한 달, 가능하면 석 달 정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산이나 바다, 조용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은 특별합니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때, 후회를 떨쳐내지 못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강 교수의 말이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용서. 그는 1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을, 그녀를 내쫓았던 자신을. 진료실을 나서는 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한 달간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안산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도시의 매연과는 전혀 다른 풀과 나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절 입구까지 이어진 돌계단을 오르며 진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도시에서의 번잡함이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자 아담한 크기의 법당과 요사체가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자갈이 고르게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배롱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이곳에서는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사체 앞마당에서 한 비군이 스님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그 스님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정갈했습니다. 한 번 한 번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마치 선을 긋듯 정확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의 뒷모습에서, 그 자세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스님의 얼굴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썼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설아야. 진우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스님을, 아니 백설아를, 그의 전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진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눈물로 얼룩졌던 그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말없이 그들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바람이 배롱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떨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아야, 어떻게 이런 곳에?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 다가섰지만 스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그 동작에서 진우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시주님, 과거의 설아는 이미 이곳에 없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10년 전 기억 속에 그녀 목소리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차분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고요하고 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 위를 걷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법명은 정수라 합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 맑은 물. 그녀는 이제 백설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 스님은 요사체 쪽으로 걸어가며 진우를 안내했습니다. 진우는 멍한 상태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스님은 방석을 권하고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수행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전에는 부부였지만 지금은 낯선 수행자와 속세의 방문객이었습니다. 정수 스님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쓰라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주님께서 저를 내보내신 그날,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제 삶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집착으로 가득했는지, 얼마나 욕심으로 얼룩졌는지. 정수 스님은 찻잔을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강물에 뛰어드는 대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진우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가 찻잔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찾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망했었다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수 스님은 고요히 자신의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함도 원망도 모두 집착입니다. 시주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밖에서 저녁 예불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진우는 청안사 주변을 거닐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는
정수 스님에 대해 말할 때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스님은 진짜 부처님이셔. 우리 손주가 대학 못 갈 뻔했는데 몰래 장학금 대주시고 그러셨어. 할머니는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정수 스님을 기억했습니다. 비쩍 마르고 눈빛이 죽어있던 여자가 세월이 지나며 점점 맑아지더니 이제는 마을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마을 어기 문방구를 운영하는 노인에게도 들었습니다. 정수 스님이 아이들 학용품을 몰래 사서 절에 두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놀러 오면 그것을 건네주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 왔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위자료 같은 것도 받지 않으셨답니다. 마을 이장의 말에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당시 변호사가 그녀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진우는 그때 그녀가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수 스님이 절에 오기 전 서울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았는지 진우는 절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설아는 사치와 외도로 얼룩진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 영수증, 의심스러운 남자와의 사진, 호텔 출입 기록.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수행과 봉사에만 전념한 사람, 자신의 고통은 묻어두고 남을 돕는 데 헌신한 사람. 이것이 진짜 설아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요사채 처마 밑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수 스님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독경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서류들, 사립탐정이 찍었다는 사진들,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자신, 설아가 울며 결백을 호소할 때 귀를 막았던 자신, 그녀를 차갑게 내쫓았던 자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진우는 곧장 오래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설아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오해받았던 청년 김도윤의 주소였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이제 32의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건축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를 그리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진우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펜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우의 회사에서 일하던 인턴십도, 건축학도로서의 장학금도, 심지어 학교에서의 명예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오직 설아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도윤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진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18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던 어느 날 우연히 설아를 만났습니다. 사모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는 조용히 장학금을 대주셨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하지도 않으셨어요.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하셨죠. 도윤은 그때의 감사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아를 찾아가 안부를 여쭙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희가 차를 마시던 카페에서도 산책하던 공원에서도요. 도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설아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건넸던 편지였습니다.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모가 조심하지 못했어. 부디 꿈을 포기하지 말고 훌륭한 건축가가 되렴. 이모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편지를 읽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윤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은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서도 청년의 미래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도로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듣지 않을 것이고 박 여사의 권력 앞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의 말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사장님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니.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당시 그를 미행하던 사람들의 사진, 의심스러운 전화 녹음, 그리고 한 통의 결정적인 이메일.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사립탐정회사와 박 여사 측 비서 사이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봄, 진우가 설아를 내쫓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도윤과 부인의 접촉 장면 20건 이상 확보. 호텔 영수증은 타 여성 것을 합성하여 준비 완료. 명품 쇼핑 내역은 부인 카드가 아닌 유사번호로 위조 가능.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증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호텔에서 설아를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은 실제로는 박 여사가 고용한 배우였습니다. 도윤은 우연히 그 배우가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발견했고 그 배우를 직접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그 배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한 여자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진우는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그에게 보여준 서류들, 사진들, 증언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통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여사와 설아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도윤이 몰래 설아에게 건넸던 소형 녹음기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떠나면 아들의 앞날에 오점이 남지 않게 해주마. 하지만 버티면 너뿐 아니라 내가 아끼는 그 청년도 끝장난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또한 내 친정 부모님 가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선택해라. 녹음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설아는 박 여사의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창틀을 쳤습니다. 유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졌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배해온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결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택 응접실에서 박 여사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서자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우는 대답 대신 도윤에게서 받은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약간 굳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박 여사의 당당한 태도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후회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결백한 사람을 그렇게. 결백? 그래, 결백했겠지. 하지만 그 여자는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연이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명문가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인맥도 없는 여자. 그런 여자와의 결혼이 우리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치관이 이토록 냉혹할 줄은 알았지만 직접 듣고 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가문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당연하지. 너 하나 때문에 3대가 쌓아온 가문이 무너질 수는 없다. 박 여사는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단을 내렸다.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고. 진우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셨습니까? 파괴? 과장하지 마라. 그 여자 멀쩡히 살아있지 않느냐. 오히려 수행자가 되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던데. 박 여사의 냉소에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증거가 있느냐? 그 USB에 담긴 것들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통한다 해도 우리 변호사들이 다 처리할 수 있다. 박 여사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힘 있는 자가 규칙을 만드는 거다. 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 여자를 어머니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박 여사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힘이라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진우는 돌아서서 응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 제가 할 일을 하러 갑니다. 어머니가 파괴한 진실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 여사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모인 자리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제 아내를 의심하고
내쫓았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심은 거짓이었습니다. 조작된 증거, 매수된 증인, 위조된 서류. 저는 그것들을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전처 백설아 씨는 결백합니다. 그녀는 어떤 외도도 사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다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USB에 담긴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메일 내용, 녹음 파일, 증인의 거짓 진술 자백서, 모든 것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이 모든 조작을 지시한 사람은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 모친 박복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진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모친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합니다. 또한 회사 경영권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 제가 누린 모든 영광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설아 씨, 아니 정수 스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회견이 끝나고 진우는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측 변호사들, 회사 임원들, 친인척들 모두가 그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청안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뉴스는 이미 속보로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박 여사의 저택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박 여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산길을 올라가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청안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 위에서 정수 스님은 아마 예불을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모른 채 고요히 자신의 수행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한국 사회는 이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연일 박복자 여사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습니다. 그녀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저지른 다른 비리들도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10년이 지난 사건이라며 공소시효를 주장했지만 여론은 냉랭했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교계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모임에서 퇴출되었고 자선단체 이사직에서도 사임 압박을 받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권위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택의 거실에서 박 여사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차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떨어본 적 없던 손이 이제는 찻잔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우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이상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선임되었고 박 여사가 보유한 지분 일부도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박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진우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청안사에 도착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법당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요사체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의 고요함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수 스님은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는 진우를 보고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의 옆에 자리했습니다. 오셨군요. 정수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어머니가 받고 있는 대가를, 그 모든 것을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스님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아니셨겠지요. 복수? 진우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며칠 후 청안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정수 스님을 응원하러 왔지만 일부는 그저 구경거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기 저 스님이 그 사람인가 봐. 재벌 며느리였다가 스님이 됐다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절에 들어왔을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절 안팎에서 들렸습니다. 정수 스님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예불을 올리고 조용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절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를 지지하는 일부 극성 팬들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모인 그들은 정수 스님이 박 여사를 공경에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박 여사님이 고통받고 있어요. 재벌가에 시집가서 호강하다가 쫓겨나니까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악의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수 스님은 법당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합장한 채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정수 스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그가 한진우 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분을 비난합니까? 진우는 사람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지 않았고 누명을 쓰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이분은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조용히 이곳에서 수행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무엇을 알고 이분을 심판합니까?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어색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제 어머니의 죄입니다. 이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우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평화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이곳은 수행처입니다. 부디 고요함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으로 머쓱한 걸음으로 그들은 절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수 스님은 진우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주님. 진우는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고 정수 스님은 진우를 작은 다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절의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산이 보였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스님은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잔을 데우고 찻잎을 넣는 동작 하나하나가 명상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주님, 정수 스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안함도 마음의 짐입니다. 진우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주님은 후회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사셨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압니다. 정수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시주님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 오면 후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 스님은 자신의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시주님은 충분히 속죄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잘못을 인정했고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우는 찻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막혔던 무언가가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트였습니다. 숨이 편해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요. 정수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사람을 먼저 해칩니다. 저는 그것을 일찍 내려놓았습니다. 진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치유가 됩니다. 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쌓였던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잠겼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주님은 시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불빛 아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부였고 지금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인연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벌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교계는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초대장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하루하루를 혼자 보냈습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추구했던 권력과 명예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함께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진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쓰다 말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편 정수 스님이 과거에 도왔던 아이들은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고 슈퍼마켓 할머니의 손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른 젊은이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수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도윤이 재단 설립 발표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정수 스님을 초대했지만 스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공은 그대들의 노력입니다. 저는 다만 작은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재단의 이름은 청안장학회로 정해졌습니다. 청안사에서 시작된 인연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을 지원했고 그 학생들은 또다시 자라서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우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편히 잠들었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 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가끔 진우는 청안사를 찾았습니다. 정수 스님과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차를 마시고 침묵 속에서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청안사의 배롱나무 잎이 붉게 물들었고 마당의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 진우는 산길을 올라 절에 도착했습니다. 정수 스님은 법당앞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전을 읽고 있었지만 진우가 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셨군요. 예, 스님. 진우는 마루에 올라 스님의 옆에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정수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편안합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진우가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마당의 배롱나무에 앉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낙엽 몇 개가 떨어져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스님,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이런 삶을, 홀로 이곳에 계시는 것을. 정수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 길이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주님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스님의 길은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온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온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은하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타고 퍼져나가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입니다. 정수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켜졌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수 스님은 부처님 앞에 절을 올렸고 진우도 그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이곳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수 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진우는 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수 스님은 마루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얀 연꽃 같았습니다. 진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 스님도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은 이제 없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그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신의 길을 향해. 청안사에서는 목탁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 스님이 저녁 수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부부의 연은 다했지만 서로의 평온을 빌어주는 진정한 도반이 되었습니다. 집착도 원망도 없이 오직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거듭났습니다. 산사에 핀 하얀 연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고요하고 순수하게 빛났습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사연 한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